생김새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됨됨이는 무엇일까요? 속마음입니다. 이 조선시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사물의 겉모습을 그리게 되겠죠. 겉모습을 그리는데 그 겉모습을 통해서 그 소재의 원래 본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선시대 화가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외모지상주의라고 해서 이 너무 거칠애에 치중하는 이 시대에 폐단이 많지 않습니까? 옛 사람들은 과연 외모, 사물의 겉모습, 인간의 생김새, 그것이 됨됨이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 화가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겉모습과 생김새에 대한 화가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풍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옛날 사람도 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관점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옛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서 됨됨이를 어떤 방식으로 떠올렸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어떤 동물을 그린 그림입니다. 뭘 그렸을까요? 표범입니다. 네, 단원 김홍도가 표범 그림을 그렸는데 살아있는 표범 그림이 아니고 표범의 가죽을 그렸습니다. 껍질을 그렸죠. 네. 이 표범의 살아있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졌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왜 단원은 하필이면은 표범의 가죽, 그 가죽의 표면에 나와 있는 무늬들을 저렇게 선명하게 애서 공들여서 그렸을까요? 과연 표범의 겉모습, 표범의 가죽을 그린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우선 이 그림에서 단원 김홍도가 얼마나 표범의 겉모습에 정말 공을 들여서 정말 정밀하게 그렸는지 제가 아랫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표범의 무늬와 무늬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털들을 말이죠, 얼마나 공들여서 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은 말이죠, 거기 오신 관람객들이 전부 어디를 바라봅니까?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보죠. 누구의 작품이 있습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거기 있죠.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화를 그릴 때 말이죠,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걸 뒤로 몸을 젖혀서 그걸 다 그렸습니다. 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내려왔더니 허리가 활처럼 굳었다고 해요. 단원 김홍도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표범의 무늬와 잔털을 정밀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수만 번의 붓질을 했는데요,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아마 단원은 속된 말로 눈알이 빠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 그림의 세로 길이는 1m가 조금 넘습니다. 가로는 60cm가 조금 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북한의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세로 1m가 되는 이 그림 속에 단원이 표범의 털을 몇 번이나 붓질을 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의 10만 번에 육박하는 붓질을 했습니다. 그 잔털을 묘사하기 위해서. 왜 표범의 가죽에 나온 무늬와 털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묘사했을까? 다른 그림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19세기에 이름 없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매우 소박한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일컬어서 우리는 민화라고 배웠죠. 예, 작가가 없습니다. 이 그림 민화 속에서도 지금 표범의 가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단원 김홍도라는 조선시대의 아주 걸출한 천재 화가도 표범의 가죽을 그렸고, 이름 없는 백성인 그런 무명의 화가도 민화를 통해서 또 표범의 가죽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표범의 가죽의 선명한 무늬를 그리기 위해서 화가가 공을 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힌트가 다음 작품에 나옵니다. 이런 작품입니다. 자,
자, 이 그림에서 표범의 가죽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그 힌트를 이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 그림은 병풍입니다. 병풍인데 그 앞에 병풍이 전부 다 커튼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커튼의 재질이 뭡니까, 여러분? 표범의 가죽입니다. 표범 가죽을 가지고 커튼을 만들었어요. 근데 커튼을 살짝 뒤로 넘겨봤더니 장막을 넘겨봤더니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선비의 공부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문방사오라고 부르는 문인의 내벗이 이 그림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표범의 장막을 넘겼더니 그 뒤에 선비의 공부방이 나왔다. 이것은 표범의 가죽과 선비의 일상이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북의 겉모습을 그리게 되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 우주의 이 천리라고 할까요? 까마득한 철학을 담고 있는 놀라운 고전 하나가 있습니다. 경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점치는 책으로 오해하고 있는 책이 있죠. 그 책이 동양에서 뭐라고 불립니까? 주역이라고 불립니다. 주역에는 아닌 게 아니라 점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궤가 있는데요. 그 궤가 64가지의 궤가 나옵니다. 우리 태극기에는 몇 가지 궤가 있죠? 4궤가 있죠. 근, 곤, 감, 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역의 64궤 중에 말이죠. 혁궤라는 게 있어요. 혁궤. 혁이 한자로 저 혁자가 무슨 뜻이죠?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네. 주역의 혁, 즉 가죽이라는 궤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건데요. 주역에서 혁궤를 즉 가죽을 설명하는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군자표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자표변이란 군자가 표범처럼 변한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아니 군자가 표범으로 변하다니. 군자가 무슨 트랜스포머입니까? 변신 로봇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이 표범이 될 리는 없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군자는 표범이 털갈이 하듯이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표범과 호랑이 1년에 한 번 털갈이를 합니다. 언제 하나요? 가을에 하죠. 겨울에 그 혹독한 계절을 넘어서기 위해서 호랑이나 표범은 자기 털갈이를 합니다. 털갈이를 하고 난 뒤에 그 털은 말이죠. 굉장히 윤기가 나고 무늬가 선명해집니다. 자, 그런데 표범이 털갈이를 하고 나면은 털갈이 하기 이전의 표범과 털갈이 하고 난 이후의 표범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놈인지 알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표변이라는 말을 지금도 사용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표변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그 어떤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신용도 없고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그 사람 표변했네 이럽니다. 완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믿을 수가 없느냐면 표범이나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고 나면 털갈이 하기 이전의 모습과 털갈이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알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오늘날 부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이 뭡니까? 온 나라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 아래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다 짜내고 있습니다. 조직은 조직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또 어떤 커뮤니티는 커뮤니티대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개혁이라는 말이 뭐냐? 한자 뜻 그대로 보면은요, 가죽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표범 가죽을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개혁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털갈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자기 생김새를 바꾸는 것, 그것이 개혁인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범의 껍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털갈이를 하는 것이 개혁인데,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늘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혁신입니다. 가죽이 새로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혁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모든 기업과 나라가 전부 개혁을 위해서 매진을 하는데, 이 개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란 가을날 표범이 털갈이 하듯이 자기를 바꾸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생김새를 확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는 겁니다. 자, 생김새를 바꾼다, 개혁을 한다, 개혁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생김새를, 모양을 가진다, 이것이 혁신인데, 이 혁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굴을 바꾸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얼굴이 바뀌고 겉이 바뀌면 속이 바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도 혁신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표기를 하죠? 리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리노베이션은 뭐냐면 리폼입니다. 그죠? 폼을 바꾼다는 겁니다.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라는 말은 뭐를 이제 새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새로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리노베이션, 겉을 바꾸는데, 겉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노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가 개혁이고 혁신을 의미하는데, 먼저 혁신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나의 이 생김새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 여러분, 성형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의 됨됨이가 바뀌게 되는가, 이것을 표범의 가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생김새를 바꾸고 표범이 자기 가죽을 바꾸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바뀌는 혁신적인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겉을 바꾸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을 바꾼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사람들은 남하고 만날 때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은, 선비들은 의관을 정제합니다. 갓과 옷을 새로이 염입니다. 남을 만날 때 의관을 정제하는 겁니다. 개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뭘부터 고쳐매죠? 신발끈을 먼저 고쳐매는 겁니다. 이것이 먼 길을 가려고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신발끈을 고쳐매고, 남을 대하기 이전에 내가 입은 옷과 머리 이런 것을 싹 가다듬는 거, 이것이 여러분 개혁입니다. 이런 정도의 자기 모습을 바꾸고 단정히 한다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을 새롭게 남들 앞에서 단정히 하고 각오로 새롭게 한다는 것과 똑같은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개혁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김새를 다시 한번 단정히 하는 것,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남 만나기 전에 의관정제하고 개혁을 해라 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